안녕하십니까. 물질추출론 12주차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 12주차 1교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텐데요. 어느덧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한 것도 꽤 지났고 오늘이 벌써 6월 1일이네요.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완전 종강하고, 그 뒤에는 이제 같이, 그동안 했었던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말고사 보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언제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을 하나,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1학기 내내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거의 이제 끝에 가까워져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제가 조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앞에서 우리가 물질 분리에 대한 것들을 갖다 쭉 뭐 다양한 그런 그 프로세스 공정들을 갖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과일 중에 하나인 이제 배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부틴, 즉 그 미백 성분으로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 알부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출해내고 또 그걸 어떻게 정제를 해서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여러 그 이제 분리 조작들, 분리 공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히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그 성분이 어떤 것인지를 대충 이제 소위 그 동정이라고 그러죠. 찾아내는 것. 동정을 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갖다 좀 더 정제를 해서 그래서 그 물질이 정확하게 맞는지 순도가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하는 그런 과정까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 또 실제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제 실험하는 그런 이제 영상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예로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 추출 내지는 이제 분리 정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카페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마시죠. 커피도 많이 마시고, 커피를 좀 싫어하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오히려 녹차라든가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커피라든가 혹은 녹차라든가, 그래서 저쪽에도 그리면은 제가 커피, 녹차 이렇게 이제 그림을 올려놨고요. 이렇게 커피나 녹차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이 뭐냐면 저 위에 구조식으로 본 저게 이제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그래서 저렇게 카페인을 갖다가 분리하는 그리고 정제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추출 중에서도 특히 용매를 활용한 용매 추출로 바로 커피나 또는 녹차로부터 카페인을 갖다가 분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그럼 왜 카페인을 갖다가 이제 대상으로 했는지, 우리가 그 음식이라고 그럴까요? 음료로 많이 이제 섭취를 하고 그러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식품 중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 카페인이. 그래서 카페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평소에 늘 섭취하고 있는 그런 식품 중에 또 카페인을 과잉 섭취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영상도 보면서 오늘은 그 카페인의 추출과 관련된 그런 공정, 또 실질적으로 그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게 이제 요 구조식이, 카페인이에요.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은. 그래서 카페인의, 구조는, 메틸크산틴 계열의,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쪽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요 빨간 거는 뭐냐면 산소. 그 다음에 저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건 수소. 그리고 까만 거는 탄소, 파란색은 질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한 원자 내 분자 내에 저렇게 이제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런 화합물들류를 갖다가 우리가 알칼로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바로 이 메틸크산틴 계열의 중추신경계통 각성제, 예. 신경을 갖다 긴장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각성제로 알려져 있는 알칼로이드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질소를 포함하는. 교수님 질소를 포함하는 거 왜 아미노긴이, 아민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단백질류로 분류가 되고 아미노산류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알칼로이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알칼로이드의 일종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카페인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커피, 커피콩이죠. 원두 소위 얘기하는 커피콩이라든가 차, 녹차잎이라든가 이런 차잎새, 그리고 이제 열매는 뭐 구아바라든가 이런 데도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 등에 함유된 성분이고요. 식품이나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페인의 경우는. 그래서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콜라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향정신성 약물이에요.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면 마약이에요, 마약. 예. 요거는 그래서 바로 뭐라 그럴까, 이제 마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이제 물질로 분류는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같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성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향정신성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향정신성 물질과는 구별이 돼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거는 섭취해도 되는 걸로, 예,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규제가 없는 이제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페인들이. 그래서 구조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규제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식품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과일류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마초라든가 이런 것만 같아도 섭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담배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니까는 어떻게 규제도 되고 뭔지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유일하게 이렇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향전신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규제가 없다. 독특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인.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카페인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콩이라든가 코코아, 코코아요. 코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차잎, 그리고 과일들, 특히 과라나라든가 이런 이제 열매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과일 등 이런 그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카페인이. 그래서 이러한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커피 음료. 보통 우리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는 게 한 250ml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103mg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음료들,
예. 에너지 음료 중에서 왜 이제 그 잠 깨고 이렇게 핫스팟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80mg, 예. 250ml 한 칸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전문점에서 파는 것들 400ml짜리, 그러니까 조금 큰 컵에다 주는 거 있잖아요. 종이컵 중에서 큰 컵. 예, 그런 경우가 132mg. 녹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녹차의 경우는 티백, 요거 하나 우려서 마실 때 나오는 게 22mg. 예. 그리고 커피 믹스가 한 56g, 56mg 정도. 커피 우유도 47mg. 꽤 많죠, 그렇죠? 콜라가 27mg. 아까 제가 콜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초콜릿,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에도 100g 기준으로 18mg.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녀석들은 과잉 섭취했을 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잠시 향상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피로해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갖다 가져올 수도 있고요. 간 같은 경우는 철분 흡수를 갖다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소량인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잉 섭취했을 경우에, 장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를 갖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슘이 우리가 있어야지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는데,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칼슘이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양. 권고치로 조금 뒤에 또 나오지만요. 권고치로 하루에 400mg 이하. 그런 정도 마시는 것이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400mg이면 아까 커피 잠깐 나왔었지만은요. 3잔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뇌 같은 경우는 뇌를 각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반짝 들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 불면증 이런 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행동불안이라든가 정서장애 이런 것들을 갖다 유발하기도 하고요.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박동수를 갖다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카페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커피라든가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그러잖아요. 왜 잠이 잘 안 올까요? 한번 볼게요. 왜 잠이 잘 안 오는지. 카페인은 몸속에 들어간 지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혈류를 타고 심장박동과 혈압을 상승시키는데요. 약 1시간 후면 혈압이 최고조에 이르며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카페인 섭취 후 약 6시간이 지나면 혈류 속 카페인 함유량이 50% 정도로 감소하고 반나절 혹은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사라지게 되는데요.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 위궤양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위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빈혈과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카페인이라는 물질의 대표 증상은 각성입니다. 피곤하고 졸릴 때 카페인 음료를 찾는 이유 또한 각성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 몸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아데노신과 결합해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을 대신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즉, 카페인이 졸음을 촉진하는 아데노신을 차단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카페인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 있는 중추신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면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방해를 하고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커피 마셨다고 잠 안 오고 그런 건 없어요. 머리를 갖다 이렇게 대면 머리가 어디 붙었다 그러면은 자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이 커피에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이제 긴장 작용, 예, 각성 작용이 이제 두드러진데요. 다시 한번 그러한 이제 작용을 하는 메커니즘 또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커피 속에는 1000가지가 넘는 성분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카페인이겠죠. 그렇다면 카페인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나무나 코코아, 구아바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이른바 식물 속 염기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데요. 카페인은 뇌에 작용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도파민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인지 능력과 전체적인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데요. 카페인에 한 번 학습된 뇌는 계속 카페인을 찾게 되고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찾고 결국 중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커피가 향정신성, 예, 그런 물질로,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 향정신성 물질로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중독이 되는 것들. 예, 그런 점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커피를 포함한 카페인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또 어떠한 그런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마신 커피의 양은 평균 377잔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약 7%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카페인. 카페인은 커피나무나 찻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가공류,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죠. 인체에 카페인이 흡수되면 괴뇌 피질의 감각 중추가 각성되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지거나 졸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리고 결국 그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이뇨제 작용이 있어가지고 많이 마시면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이 되게 안 좋을 수가 있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신경이 감염되고 심하면은 근육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아메리카노 4잔, 임산부의 경우 3잔을 마신다면 이미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데요. 또 체중이 약 50kg인 청소년은 하루에 에너지 음료 2캔 이하로 카페인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소아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불면증, 비면, 성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커피 1잔에서 2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기한테 카페인이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유 직후에 드시고 그리고 다음 수유 때까지는 시간을 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1ml당 카페인이 0.15mg 이상 함유된 식품으로 식품 포장 용기에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요. 따라서 식품마다 카페인 함유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카페인 섭취,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산병원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커피
혹은 녹차. 녹차의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훨씬 적죠.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의 한 4분의 1 정도? 예, 훨씬 적다고요. 그래서 녹차의 경우에는 중독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없다는 거죠. 근데 커피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당장 커피 찾아야 되고, 그죠? 예, 그런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커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양이 제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보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 커피 속에는 그럼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는 커피가 아니고 시료가 커피가 아니고 녹차 속에는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추출을 해서 카페인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의 분리와 관련된 이제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실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천연 물질로부터 어떤 특정 성분을 갖다 분리하고 정제하고 이제 이런 과정인 것이죠. 분리 정제 실험이라기보다는 연구 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옳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연 물질로부터 특정 성분을 갖다가 분리하고 정제하는 방법 중에서 용매 추출법을 이용을 해서 그 천연 물질, 특히 우리 이번에는 이제 커피를 이제 대상으로 했잖아요. 커피나 녹차를. 그 천연 물질로부터 커피나 녹차로부터 카페인을 분리해 봄으로써 물질의 분리 방법, 또 그 다음에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 커피 속 카페인의 분리 실험의 목적인 것이죠. 또 그렇게 어떤 특정 물질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이제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럼 앞에서 한번 이제 다 배웠었지만 추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체로부터, 사실은 커피 원두로부터 그 용매, 즉 보통은 이제 물을 갖다 쓰지만 그 열수인 따뜻한 물을 갖다 쓰지만은 용매를 갖다 통해서 커피 원두 속에 고체에 녹아 있는 수용성 물질을 갖다가 그래서 빼내는, 추출해내는, 이것은 우리가 침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체 혼합물로부터 용매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이런 방법은 침출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침출인가? 할 수도 있어요. 왜? 침출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드립 커피식으로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커피 원두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서 원두를 갖다 내려가지고 얻은 그 커피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커피 원두가 아니라 커피 액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추출이 되는 거죠. 왜? 액체 혼합물로부터 어떤 특정 용매에 녹을 수 있는 물질만을 분리해내는 그런 거는 이제 추출이니까. 그래서 요 실험에서는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커피액, 이제 우리가 원두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제 드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커피액을 갖다 이제 모았어요. 마시려고 하는 커피액의 첫 번째 용매인, 즉 A라고 하는 용매하고 B라고 하는 또 다른 용매, 즉 첫 번째 용매인 A에 혼합되지 않는 다른 용매 B를 넣고 그리고 막 흔듭니다. 흔들어서 분리하는데 이상적인 여건에서는 요 물질이 두 번째 용매 B 속으로 추출이 되고,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이요. 그거는 이제 B 속으로 추출이 되고 불순물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액체층은 두 층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 A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래서 물질을 갖다 유리시킬 수 있고요. 이 방법의 물리적인 원리는 앞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분배 법칙의 그런 이제 그 특성, 그런 원리들을 갖다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용매 A와 B 사이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커피, 즉 카페인의 분배 계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K가
잠깐 이제 정의를 갖다 이제 이렇게 내리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용매 속에 카페인의 농도, B라고 하는 용매 속에서의 카페인의 농도, 즉 B라고 하는 용매 속에서의 카페인의 농도분의 A라고 하는 용매 속에서의 카페인의 농도. 이것을 갖다 우리가 분배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분배계수 값이 크다. 그런 얘기는 뭔가요? A라고 하는 용매에 더 많이 녹는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데는 조금 녹는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저는 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거 확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커피 얘기를 조금 해서 그런가? 저는 사실 커피를 잘 마시지도 않는데, 예, 오늘 그래도 커피나 녹차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을 갖다 이제 분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실험, 또 그러한 이제, 우리 메커니즘, 또 분리하는 그런 이제 용매 추출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커피 속에서의 또는 녹차 속에서 카페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제 양념으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그 분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거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